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조상 대대로 마을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과부가 깜짝 놀라 얼른 일어나 불을 켜보았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낯선 사내가 벌렁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불쑥 들어와 뭐 하는 짓이요? 과부는 사내를 아무리 깨워봐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김선비로 술에 취해 과부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과부는 한참을 깨워봐도 일어나지를 않자 그 자리에 턱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김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김선비의 아랫도리가 우뚝 솟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왠지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죠. 서방과 사별한 지도 오래다 보니 남자와의 경험도 까마득했답니다. 이렇게 깊게 잠들어 있으니 살짝 누워봐도 모르겠지. 과부는 깊게 잠들어 있는 김선비의 팔을 조심스럽게 껴안고는 살며시 그의 품 안에 누워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김선비의 품은 마치 오래된 이불처럼 포근했고 그의 당당한 풍채와 거친 숨소리마저도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떠보니 자신의 품에 웬 여인이 안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놀란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자 과부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어젯밤 그를 잠시 안고 누워본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었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김선비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과부는 차분하게 그가 어젯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으며 자신은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한 과부임을 밝혔습니다. 김선비는 인사불성이 되어 신뢰를 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부는 김선비가 떠나려는 모습을 보고 아쉬움을 감출 수 없어 그의 성함을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과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연이라면 인연이니 오늘 밤 다시 와서 함께 술 한 잔을 나누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선비는 술을 좋아한다며 그 제안에 기꺼이 응하며 있다가 다시 들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선비는 돌아가고 과부는 술과 안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니 김선비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죠. 김선비가 다시 과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과부는 이미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이 흐르자 취기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과부의 얼굴이 불그스레해진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설익은 사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과부는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얼굴이 붉어졌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술 기운이 무르익자 김선비는 과부를 더 가까이 부르며 그날 밤 그녀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과부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습니다. 과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만족감에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현실을 벗어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과부는 김선비의 강인함과 활력에 감탄하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김선비는 웃음을 머금고 이러한 능력이 자신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동감 덕분에 과부와 같은 특별한 여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만족을 느끼며 단지 성격뿐만 아니라 내밀한 부분에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선비는 매일같이 과부를 찾아왔고 그들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부의 집에는 항상 김선비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그들은 함께하는 순간마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또다시 외출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의아한 듯 물음을 던졌습니다. 김선비는 친구와의 술 약속이 있다며 오늘도 늦을 것이라 전하며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김선비의 얼굴빛이 생기가 도는 것을 눈치챈 아내는 어딘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숨겨놓은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일찍 잠이나 자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방탕한 행동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자신의 충고를 흘려듣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선비가 나가자 마님은 머슴 돌쇠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불렀네. 내 놈이 남편의 뒤 좀 밟아보거라.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소상히 알아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돌쇠는 김선비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마님의 명의 돌쇠는 과부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서는 여인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김선비가 또 일을 치르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돌쇠는 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은 돌쇠에게 선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돌쇠는 나리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고 대답했지만 마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선비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오라고 명령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오래 세경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세경을 받지 못할까봐 겁에 질린 돌쇠는 결국 실토했습니다. 선비가 과부가 홀로 사는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님은 이미 선비가 또다시 여자를 찾아다닐 것을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선비의 안색이 좋아 첩을 들이려는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돌쇠는 마님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아는지 의아해했지만 마님은 오래전부터 선비를 겪어오면서 그의 속셈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비가 나이도 있으니 첩을 들이는 것은 집안에 큰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에도 돌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무서워하며 마님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마님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돌쇠는 결국 마님의 위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돌쇠를 시켜 김선비와 과부의 관계를 끊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만에 하나 들킨다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 돌쇠를 통해 김선비와 과부를 떼어낼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과부와의 은밀한 만남을 마친 김선비는 이대로 남의 눈을 피해 도둑 고양이처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부에게 떳떳하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선비는 홀로 외롭게 사는 것보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김선비를 좋아하면서도 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워도 지금처럼 사는 것이 자신의 본분에 맞다며 만약 자신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안방마님과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비는 과부의 깊은 속내를 들으며 자신이 그녀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인의 깊은 생각에 감탄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반성했습니다. 결국 과부는 김선비의 첩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은밀한 만남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과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방 안으로 시커먼 그림자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과부는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서 누구냐고 외쳤으나 그림자의 사내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사내는 기절한 과부를 커다란 보따리에 조심스럽게 넣고 어깨에 들쳐매고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이었습니다. 사내는 보따리를 풀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과부를 오두막 안에 눕혔습니다. 사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돌쇠였습니다. 잠든 과부의 모습은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돌쇠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봉긋한 가슴을 보며 가슴이 뛰고 아랫도리까지 꿈틀거렸습니다. 돌쇠는 과부의 꽁꽁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과부의 옷고름도 함께 풀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과부는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과부는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를 물으며 돌쇠를 추궁했습니다. 돌쇠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고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것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라며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본 죄로 지체 높은 분이 화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부는 더욱 놀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지만 돌쇠는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하며 이곳에서 조용히 살면 별 탈이 없겠지만 떠나려 하면 산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돌쇠가 떠나고 과부는 첩첩산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과부는 너무 무서워 금방이라도 산짐승들이 나타날 것만 같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에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마님은 그의 수고를 치하하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의 가족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번 일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선비는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가 과부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자리는 그대로였으나 과부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즉시 과부가 보쌈을 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렸으나 과부가 돌아오지 않자 김선비는 서둘러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관아에서 김선비는 사또에게 과부의 실종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또는 김선비의 요청을 듣고 과부가 보쌈을 당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며 관원을 풀어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방은 관아의 지시에 따라 과부를 찾기 위해 마을과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과부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방은 수색 범위를 산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과 나무꾼들을 모아 깊은 산속까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과부를 찾는다는 벽보가 붙었고 관아가 총출동해 과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돌쇠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돌쇠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긴급히 마님을 찾아가 큰일이 났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마님은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냐고 물었지만 돌쇠는 마을이 온통 난리가 났으며 과부를 찾기 위해 관아뿐만 아니라 사냥꾼들과 나무꾼들까지 모두 동원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과부가 발각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하자 마님은 과부를 보쌈한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과부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했고 마님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보였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마님은 돌쇠에게 과부를 더 먼 곳으로 데려가 관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돌쇠는 들키기라도 하면 죽은 목숨이라며 두려워했지만 마님은 관아에서 과부를 찾으면 어차피 돌쇠도 죽을 목숨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설득에 따라 과부를 더 먼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돌쇠는 깊은 산속 오두막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과부는 돌쇠를 보고 이번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냐며 의심했지만 돌쇠는 상전의 지시로 보쌈은 했으나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이곳이 위험하니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과부를 따라오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밤 돌쇠는 과부를 데리고 산을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멀찍이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짐승들의 눈빛도 사방에서 반짝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달려들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겁을 잔뜩 먹은 과부가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돌쇠는 몸을 날려 과부를 끌어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렇게 대굴대굴 구르던 두 사람은 커다란 나무에 걸려 더 이상 구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과부를 끌어안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부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과부는 아프긴 하지만 부러진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과부는 돌쇠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돌쇠가 온몸을 던져 자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자신을 왜 보쌈했는지 물었지만 돌쇠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자신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과부는 돌쇠가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를 조금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쇠는 과부의 이해에 감사하며 자신도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과부에게 사과했습니다. 과부는 돌쇠의 말을 들어보니 돌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성은 무척 선한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하다 보니 허물도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도 나아져 개울에서 목욕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허물도 없어지고 목욕도 같이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무척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쌈한 사람과 보쌈당한 처지에 있었지만 사람은 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과부도 돌쇠가 좋아졌습니다. 자신을 위험에서 목숨 걸고 지켜줬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돌쇠 것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큰 것은 과부도 처음 보았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과부를 사랑하게 되다 보니 생각도 바뀌는 것이었지요. 본인의 처지도 중요했지만 사랑하게 된 과부의 처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쇠는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마을로 향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과부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 후 마음을 굳게 먹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돌쇠는 자신이 과부를 보쌈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놀라며 그 말이 사실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돌쇠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과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돌쇠는 그녀가 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들은 형방을 보내 과부가 돌아왔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형방은 헐레벌떡 돌아와 과부가 집에 무사히 돌아와 있으며 다친 곳 없이 멀쩡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관아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과부가 무사히 돌아왔어도 돌쇠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며 양반댁 여인을 보쌈한 죄는 중대한 강상죄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쇠는 보름 후에 참수형에 처해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에는 꼼짝없이 참수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자신이 죽게 된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이 위안이 되었을 뿐이었죠. 과부를 사랑하게 된 돌쇠는 초연히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 참수형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또가 직접 찾아왔지요. 내 놈이 운수가 좋구나. 여봐라, 이자를 방면토로 가거라. 사또가 돌쇠를 면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방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돌쇠가 관아를 나오자 김선비와 과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돌쇠에게 그가 보쌈을 했지만 그것이 그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또를 찾아가 돌쇠를 구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돌쇠는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과부의 간절한 부탁으로 돌쇠를 살려주기로 했다고 말하며 돌쇠에게 그의 노비 문서를 건넸습니다. 김선비는 돌쇠에게 이 문서를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한숨을 쉬며 평생에 종놈에게 부인을 뺏겨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는 김선비와 과부의 깊은 배려와 용서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참수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까지 받았으니 이젠 신분도 노비가 아니었지요. 알고 보니 과부가 김선비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과부의 말을 들은 김선비는 과부에게 무척 미안했습니다. 과부를 보쌈한 것이 안방 부인의 소행이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과부가 돌쇠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에 김선비는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안방 부인의 일로 미안함이 컸기에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돌쇠를 풀어주고 노비 문서까지 내준 것이었지요. 그렇게 신분이 바뀐 돌쇠와 과부는 혼인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지요.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나는 지금도 분간이 안 돼요. 호호, 그러시오. 그럼 불 끄고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보시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일을 치렀습니다. 세상이 온통 반짝반짝 거렸지요. 그리고 김선비는 다잡은 물고기를 놓치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지요. 오늘의 전설야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 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